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1년 동안 미국에서 놀다 왔습니다. 놀다 오셨습니까? 네. 연구하다 오신 걸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 한 권 썼습니다. 어제 개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1차 개각, 1차 때는 조각이라 그러죠. 네. 이 전 내각에 비해서는 좀 엉뚱한 사람 숫자는 줄은 것 같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엉뚱한? 예,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네. 예, 그 자리에 도저히 안 맞는, 반대되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공직자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 그런 건 적었는데 단지 외교관을 중기부 장관으로 중소기업부 예, 장관으로 예. 했다든가 예, 예. 경영학 교수를 보훈처 장관으로 했다든가 이건 또 뭘까?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정이나 시댁 모두 뭐 6.25 참전 용사라든지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뭐 이제 개인적 가족 네, 이걸 이제 부각을 시키던데요. 그럴 수 있겠지요. 있겠는데 예.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말씀을 했는데 네네네. 예,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감안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경영학 교수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제 개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 혹시 좀 읽히십니까? 약간은 유연해지고 있을까 싶습니다만 네. 큰 분수령은 왜 이념 과잉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홍범도 장군 흉상을 네네. 철거하라든가 그때에 비하면 조금은 현실 타협 쪽으로 오고 있지 않나 그건 좀 가봐야겠습니다. 일단 느낌은. 어제 개각 발표만 보면 그렇다. 네, 그 뒤로 왜 이념 공방하지 말자 그랬는데 네네. 예, 그렇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약간 좀 잦아든 측면이 좀 있긴 있죠.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예. 조금 조심스러워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기조 변화이지 뭔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87년 이후 최악의 정부가 될까 우려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성한 곳이 없어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외교, 안보 모두 퇴행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최악의 정부는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부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정체였다면 멎어 있었다면 네. 이번에는 후퇴하는 거거든요. 오. 그런 점에서 최악이 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최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종착점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건데요? 이대로 간다면 몇 년 후퇴한 예.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도자로서. 금년 5월에 제가 미국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평생 2개 직업밖에 안 가졌다. 검사와 대통령이다 그랬는데요. 네. 그 자랑일까 싶었어요. 네. 왜요? 경험이 대단히 협소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평생 하나의 직업, 대통령 되기 전에 하나의 직업만 했다는 것은 네. 그게 세포마다 전부 배어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검사는 늘 범죄가 있을까 이걸 들여다보는 직업인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망치는 못만 본다. 아,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이 그 집권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자꾸 과거 해집기만 두드러지는 것이 혹시 네. 검사 본능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몇 년 전에 세계적 그 조류 가운데 하나가 각국 정상들이 이른바 스트롱맨 네. 들이 쫙 각국 정상으로 포진해 예.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네네, 많이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혹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범주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보세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달라요? 스트롱까지는 아니고 조금 정신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즉흥적이고 말이 많기 때문에 예.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그때 이 스트롱맨은 그래도 자기 방향성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요. 근데
뭔가 똑같지는 않은데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지금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어떤 네, 점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겁니까? 우선 서민들 살림살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네, 우선 주부들이 반찬을 줄여야 될 정도로 식비가 올라 있고요. 네네네. 제가 광화문에 살고 있는데 정부 종합청사 뒤편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는 그 골목에는 김밥집이 제일 많아요. 지금 네, 그 정도로 거기 맛집 참 많았었는데. 예,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크게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마저 1%대로 떨어졌거든요. 예. 이 추세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0%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보통 위기가 아니죠. 예. 그런데 무슨 대책회의 했다는 얘기도 이제 못 들어봤어요. 예. 예. 근데 대책회의 말고 지금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경제부총리가 물러나고 네. 그 자리에 또 어떤 그 경제 투톱이라고 하는 경제수석 출신이 또 경제부총리로 지명이 됐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예, 그럴 텐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긍정적 역할이 뭘까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래도 재정이라는 카드가 있는 건데 예. 자꾸 재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건전 재정을 강조한 나머지 이른바 작은 정부론에 집착해서 네. 정부의 일을 줄이려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 경제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약자는 더욱더 방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전 재정이라 그래서 안 그래도 경제가 나쁘면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 와중에 세금을 또 내린다 그러면 세수 결함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렇죠. 재정은 점점 더 정부 지출은 줄여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깎는다거나 특히 지방 지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깎았어요. 지방은 도저히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야 될 정도로 깎아놨거든요. 이런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제수석이었던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지명을 하면 지금 이런 어떤 그 재정정책 이런 것들을 안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기조대로 가겠다는 뜻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뭐냐면 그 국정기조의 변화 여지가 없다, 조짐도 없다 이런 평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보통 그렇습니다. 기존의 팀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대통령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조가 안 바뀝니다. 지금은 그런 쪽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까지 어떤 경제 성적표를 놓고 보면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계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꾸로? 지금 이번에 겨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문책만 조금 가미된 것 같은데요. 네,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결과 보시고. 119대 29잖아요. 이런 참패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무슨 6세계 육상대 모두 유치했고 모두 성공했는데 이런 참패 처음입니다. 이건 세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구나 하는 성적표죠. 그럼 국가 위상의 좀 하락. 그렇습니다. 이게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외신이 보도한 것처럼 4만 명 모이는 잼버리도 못하는데 2천만 명 모이는 엑스포를 하겠냐. 이게 외신 보도예요. 굉장히 뼈아픈 얘기죠. 잼버리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봅니다. 국제사회 평가가 상당히 냉정해졌다. 특히 잼버리에서 제일 먼저 철수한 게 영국이었는데 맞아요. 그 바다 건너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프랑스에서 이번에 유치대회를 했잖아요.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그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률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쪽이 모두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거대 정당은 의석수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방 통과를 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 거부권 행사했는데 양쪽이 모두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양쪽이 모두 자신감이 없고 자기 진영만 자꾸 쳐다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렵더라도 끝까지 대화를 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진전된 세상을 내놔야 될 텐데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힘자랑하다가 네. 아무것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예. 이런 상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좀 그래도 받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말씀해 예를 들어서 주신다면. 노란봉투법에 노조 활동에 조금 더 예.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를 했더라면 그 법 원안대로는 아닐지라도 예. 타협의 여지를 좀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예.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무슨 뜻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라도 반영되도록 협상을 좀 더 해달라든가 그 여당한테 얘기를 해서 예.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는 없냐 이렇게 했더라면 예. 세상이 조금이라도 진전되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쌍특검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요? 그렇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거부권을 행사했다? 어허. 어떻게 될까요? 역풍이 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굉장히 이 정권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50억 클럽 특검 몰라도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네. 50억 특검도 그게 싫다면 빨리 수사에 진척을 보이든지 네. 수사도 미적미적하면서 특검도 거부한다는 얘기는 뭉갠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개 거부권 행사는 네. 국민이 용납. 뭐 이제까지 거부권 행사했던 것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민감하지 않을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고 지금 진단하시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외국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1위였어요. 네. 그게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언론 자유입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공영방송사 그 사장 취임 첫날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 KBS.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탱크 없는 탱크가 진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요란스러운 변화는 제가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좀 탱크 비유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 세력이 쿠데타 일으키면 가장 먼저 접수하는 게 방송사잖아요. 거기서 벌어지는 장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전에 5.16 때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네. 뭐 은인 자중하던 군부가 어쩌고저쩌고 발표를. 예, 맞아요. 네. 예, 그때 그런 장면 비슷했다. 근데 당내 민주주의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 민주당이 60년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네. 그리고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그중에는 제왕적 총재 시비가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어떤 시기든 간에 예. 당내의 소수 의견은 존중됐었습니다. 존중됐고 그것이 그런 활발한 토론,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소수 의견이 여과되고 서로 조정되면서 위기를 극복해 왔거든요. 예. 그 당내 다양성의 보장과 당내 민주주의를 저는 면역 체계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 면역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네, 다양성도 인정되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도 억압되고 있다. 그 네.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억압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러면? 리더십도 있을 거고요. 예. 강성 지지층의 그런 압박도 있겠죠. 그러면 리더와 강성 지지층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대표님은? 연결이 됐건 안 됐건 양쪽의 압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요. 네, 연결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연결 여부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그 강성 지지층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대표님을 출당시켜야 한다라는 당원 청원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 어제 오후까지 3,500여 명 이상의 당원들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7천 명 넘었다고 봤습니다. 7천 명 넘었다고요? 몇 달 전에는 5만 명 이상이 제명 청원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보세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예.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제가 그러니까 약간 격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네. 대표님의 어떤 신당 창당설 이야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한번 네. 돌려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네.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잠재워질 수 있겠지요. 네.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대표님께서 최근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그 정책 모색을 하시는 어떤 그 바탕에 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재명 체제가 공고화되는 상태에서 당 안에서 입지와 공간이 없다. 저는 예. 제 개인의 무슨 공간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네. 그 위기의 핵심이 정치적 위기에 있다. 예. 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저희가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바로 대표님과 관련해서 내년 총선 때 대표님에게 당연히 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드리는 게 맞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역할을 요청해 오면 네. 수락하실 의사도 있습니까? 글쎄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제 역할이나 제 직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네. 그것이 저의 관심사 1번입니다. 근데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을 통해서를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보다는 더 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할까? 때로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 한민족의 역량이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 제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과 별도로 네. 그 시기에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을 느끼면서 지낸 시기가 있었거든요. 자긍심이 컸죠. 자존. 예. 예컨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갔고 네. 또 인구 5천만과 3만 달러를 같이 가진 이른바 30, 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 멤버로 대한민국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어도 대한민국이 모범국이다. 교과서다 하는 칭찬을 받았었고요. 우리 BTS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는 또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자존을 느낀 국민 자존 시대를 지냈는데 네. 지금 정신없는 윤석열 정부를 만나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냥 일시적인 당혹이 아니라 이게 과연 회복 가능한 위기일까? 패자 부활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의 알량한 경험이나 생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도움의 방법이 그냥 개인으로서 국정 자문을 해주시는 역할로 한정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수단이지요. 네. 네, 있으면 좋겠지만, 예. 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뒤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 2번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구체적인 얘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당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예. 네,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했고 예. 그런 선이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하고도 혹시 얘기 좀 나누셨어요? 짧게 뵌 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도 많이 상심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깊숙하게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뭘 상심하고 계셨던 당의 건가요? 상태에 대해서. 당의 상태에 네. 대해서.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세 분 모두 총리를 네. 역임하신 분들이네요. 네. 그럼 세 분 공이 네.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지금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표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연대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단지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깊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걱정하는 수준이다. 네. 그리고 뭐 거기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데 대해서도 기본적인 생각을 감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두 분도 여차하면 다시 정치 활동을 바로 재개라는 표현을 그냥 쓸게요. 재개할 여지가 있는 걸로 판단하셨던 겁니까? 그런 것은 좀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분 모두 김부겸, 정세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 네, 그런 적극적인 의지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러나 문제 의식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원칙과 상식 그 소속 네 분 의원들하고는 얘기 좀 많이 나눠보셨어요? 아니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뵌 적은 있는데 그 뒤로는 못 뵀습니다. 아 일체? 네.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십니까? 네,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네. 뵌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이란 게 보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얘기를 내가 못 들었지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의 정서에서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십니까? 두 가지이겠지요. 예.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예. 폭주를 견제해야 할 텐데라는 것과 민주당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식도 많이 깔려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한 지지세는 호남도 상당히 견고하다 또 이런 지적, 그러니까 분석도 있던데요. 견고하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이완되고 있다. 그런 분석이 혼재돼 있죠. 이완되고 있다. 네, 이재명 대표한 지지세도.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대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